2021년 1월 22일 경찰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SNS에서는 청소년이 여성의 할머니의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고, 또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목적지도 아닌데도 너무 무서워갖고 전철에서 내리는 것을 그걸 또 찍어갖고 지하철 1호선에서 그걸 서로 욕을 하고 찍어갖고 재미삼아 촬영해서 유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백세의 오동나무 심는 어르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본업은 쌈돌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울러 예수님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쳐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기에 그 십자가상의 제사, 매일매일 미사를 올리는 사제라는 뜻이 마틀사, 제사,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제, 제사를 맡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인간을 천국 문을 여셔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황금 계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르치신 말씀, 여러분들 원래 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앉은 사람과 왼편에 앉은 사람, 오른편은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봐준 사람에게는 하느님을 뵙는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주겠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핵심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다볼교우들과 저를 지지하고 제 생각에 함께하는 많은 분들, 우리는 코로나19 때 5,000명에게 쌀과 20kg 쌀과 또 끓여 먹을 된장을 5,000명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잠비아 수백 명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올 여름에도 2달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봉헌하셔갖고 수백 명의 원주민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 3년째 가물어 있어요. 그래서 잠비아도 옥수수가 주식인데 지금 이 옥수수가 없어갖고 이 배급식으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장이 1,000만 평이 넘기 때문에 2번 옥수수 농사를 짓습니다. 또 우리는 이 관계시설, 물을 잘 해서 좀 넉넉하게 우리 반경 한 30km, 40km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백리죠. 최씨 부자처럼 백리 주변에 있는 사람, 굶는 사람 없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우물을 지금 벌써 120개를 파주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이죠. 올여름도 30개 우물을 파줄 계획이고,
평창군청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우물을 파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료진이 의료봉사를 통해 병든 이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시드니 심장병도 고쳤고 가브리엘 눈 녹는 것도 멈추게 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감옥에 갇힌 이들 찾아보는 일에는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하지만은 출소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작은 이들을 도우려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다볼교우들 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금까지 30억 정도 금액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쌀 보내기 운동 거기도 거의 5억 정도 썼고, 또 출소자들을 위해서도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또 좀 어려운 개신교 창문도 깨지고 이런 어려운 목포에 조그만 교회도 좀 도와줬고, 또 다문화센터 이방인들이죠. 나그네들이죠. 거기도 한 4,500만 원 도와주고, 또 미얀마에도 우리가 한 5천여만 원 정도 도와주었습니다. 미얀마 계엄령 터졌을 때 그 숲으로 피신 간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저희들이 쌀을 보내주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정선 어려운 이웃들 지금 영월, 평창, 정선에 도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종용 신부님, 이건 2021년 오래된 얘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또 방글라데시에 또 굶는 사람들 코로나 때 너무 많아갖고 또 한 7천여만 원 도와줬고, 또 잠비아에 어려운 성당 짓는데 저희들이 한 2억 5천 정도 총 한 3억 정도 도와줬습니다. 또 콜롬비아 남미죠. 거기에 수도원, 그러니까 교리신학원이죠. 그거 짓는데도 좀 돈을 꽤 많이 도와줬어요. 캄보디아에도 우리가 도와주고 있고, 베론 성지도 좀 도와줬습니다. 또 남수단 인재 키우는데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금 이것도 꽤 많이 도와주고 1억 3천이나 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2, 5 해놀이 여기도 지체장애 우들인데 여름에는 수영을 좀 지체장애들이 물에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억 5천 들여서 겨울에도 수영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이것저것 하여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방 선교에도 지금 도와주고 있고, 수단에도 빵을 좀 보내주고 있고, 터키 지진 났을 때도 1억 1,000여만 원 정도 우리가 보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한 30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호대학교, 신학교 이런 데 짓는 데는 100억 이상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한 돈들은 첫 번째 후원자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후원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또 원주민들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짓는데 돈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어려운 명령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도 선포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도 알려주시고 진리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멀티플레이어셨어요. 진리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사람들 빵도 다 나눠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들을 많이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 환자들도 많이 고쳐줘요.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고,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있는 소녀,
아들 이런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끝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마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느님 나라 선포하고 사랑의 계명 실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이렇게 계명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병자를 고쳐주라는 이 명령에는 난감해요. 얘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자를 또 고쳐줘요? 또 마귀를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건 구마의식이 필요해요. 검은 사제들 또 검은 수녀들 마귀 쫓아내는 영화 주제들이 많죠. 이런 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하는 행위이지 저같이 평범한 신부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막 신부됐을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실천할 수 있고 성당도 지을 수 있고 예비자 교류도 할 수 있고 병자 방문해 갖고 병자 성사도 줄 수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는 이 계명에는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난감한 경우가 내 자식이 암에 걸렸으니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꼭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한 30대, 40대 된 아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야 얼마든지 해주겠지만은 암을 낫게 해주는 일은 참 새파랗 제 젊은 시절에는 부담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갑이 됐고 60이 다 된 저의 사제 생활 33년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라는 이 명령이 동떨어진 명령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진 계명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 정신이 건강해지면 더러운 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욕심버리라고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영이 끼어들 때가 언제냐면 욕심 부릴 때 더러운 영이 끼어듭니다. 또 더러운 영이 내가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더러운 영은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이 달라붙지 않으면 병들 이유도 없다라는 믿음이 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실제로 제 삶에 많은 분들이 신부님을 알고부터 우울증을 고쳤다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이 나가는 거구나. 또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매일매일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손 동맥 끊겠다고 낸 칼자국을 저한테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부님 강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지 변한 게 하나도 없대요. 생각 하나 바꾸니까 사는 게 이렇게 즐겁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더러운 영을 쫓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더러운 영은 손에서 성령의 기운이 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복자잖아요.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25년 전 강원도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재배 생산하면서 우리 유기농산물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병자들도 안수기도 해서 고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병자 고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 말씀을 통해 정신이 건강하면 더러운 영도 내 주위에 얼씬거리지 않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들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했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막 하늘이 돌고 여기 얼굴에 버짐이 나고 그랬고 결국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온갖 병이란 병 속에서는 지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처럼 선천적인 병을 지니고 태어나는 가련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생기는 병, 살아가면서 생기는 웬만한 병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한 힘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관절염을 앓은 지 45년이 됩니다. 45년이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40살 못 넘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 40 신부만 되고 한 10년만 살면 되겠다. 그랬는데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스타일이 변하면서 또 내 몸 안에 신비한 치유의 능력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제 60이 됐어요. 20년을 더 살았죠. 또 이제 87세까지 잘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는 조그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세상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어차피 이제는 내가 걸어다니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간문화재 77호 이봉주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딱 100살이에요. 올해로. 우리나라 방자유기 기능 보유자 인간문화재인데 문경의 제3생태 마을을 봉헌하신 막달레나하고 함께 봉헌하신 분입니다. 이 이봉주 선생님을 제가 작년에 2번 인사드리려고 찾아뵈었는데 첫 번째 방문 때는 일본을 가셔서 못 배웠어요. 99세인데 일본 지인을 만나고 싶다고 99살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99살에. 또 3년 전 이봉주 선생님과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것도 당일치기로 6.25 전쟁 때 피난와서 당신이 방자로 세워둔 십자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찾아갔습니다.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99세 대신 97세였죠. 그때 지치지도 않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걸어도 100년을 살 거냐, 누워도 100년을 살 거냐.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야지. 이분은 개신교단입니다. 교회를 지금 3개를 줘서 봉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경 강의 정말로 잘 듣고 있다고. 제가 신부님은 우리 이봉주 선생님 인간문화재시라고 제가 아주 이러면은 이봉주 선생님 인간문화재보다 제가 더 소중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100살 되신 분이 저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참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이번 2025년 2월에 문경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100살이 되셨으니 당연히 집에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독일을 가셨대요. 4박 5일 동안. 100살이라 비행기를 안 끊어줄 줄 알았는데 비행기 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손자하고 독일을 가셨어요. 4박 5일 동안 비행기 12시간 넘게 타서 거기 방문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독일을 방문한 이유는 놀랍게도 오동나무를 연구하는 실험실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하신 것입니다. 100살에 무슨 오동나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봉주 인간문화재 선생님은 지금 한국의 전통 가구를 만드는 오동나무가 중국산에 밀려 씨가 말라갖고 없대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딸이 태어나면은 뒷뜰에다가 뭘 심는다고 그러죠? 오동나무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년 정도 자라면은 딸이 시집 갈 때 그걸로 가구를 해서 시집을 보냈다라는 우리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오동나무를 살려야 한다며 100살에 불철주야로 전 세계로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저도 이봉주 선생님 프로젝트에 지금 동참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우리 문경 땅 안에 오동나무를 지금 심기 위해서 독일에서 묘목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00살이면 진짜 죽을 날을 기다릴 텐데, 우리의 이봉주 선생님은 앞으로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모르는 오동나무, 전통
우리 가구를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볼교우들도 저도 이봉주 선생님 보고 많이 반성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어차피 100세를 사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걸어서 100년을 살 거냐, 누워서 100년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93, 이제 뭐 93인지 4인지 이제 막 헷갈려요. 요즘 계속 그동안은 정신 온전히 계셨는데 지금 병원에 들락날락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도 즐거움도 느끼는 것이고, 건강해야 남을 돕는 일도 베푸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 특강 열심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갈비, 압박, 골절이 오면서 한 달 동안 못 움직이면서 항상 인생에는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해야지 의미도 찾고 재미도 찾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만 있어도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재미만 있으면은 이게 악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느님 나라, 천국에 가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러운 영이 내 삶에 머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한순간 한순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평창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또 할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효식품인 청국장, 캐나다도 수출해달라, 호주도 수출해달라, 미국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수출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국장을 조금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전 세계로, 그리고 지금 백인도 지금 먹이고 있고 흑인도 먹이고 있어요. 의사들 먹이고 있는데 효과를 보는 백인들도 굉장히 많고 효과를 보는 흑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K-팝, K-드라마, K-푸드 중에 최고의 K-푸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청국장 제조 과정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천천히 자세하게 아주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생태마을 청국장의 최고 장점은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강식품과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납니다. 사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강식품 평범한 사람 사 먹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태맘 청국장은 가로 1kg에 20년 전에도 3만 원이었고 지금도 3만 원입니다. 요즘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청국장 가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어떻게 청국장 가루 가격을 안 올리고 버티고 안 망하고 있느냐? 제조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국장 가루 인기가 너무 좋아서 배송 기간이 어느 때는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2달 걸릴 때도 있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청국장이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저는 대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셨는데 내 손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제 입에서 나오는 힘과 조상님들의 지혜가 가득 실려있는 발효식품인 청국장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왔고 앞으로도 고칠 계획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특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 청국장은 우리 장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양분을 장이 다 흡수하는데 흡수 능력을 배가를 시켜주는 게 바로 장이고 장에 영양을 주는 청국장입니다. 장의 기능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과 에너지가 부족하고 기운이 딸립니다. 성장, 발육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요즘은 이제 4살, 3살 된 아이들도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들이 뭐 과자 이런 걸 좋아해갖고 그걸 먹으면 변비가 오는데 그거 해결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장이 튼튼해야 하는 이유는 장의 면역세포가 유익균, 유해균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가 70% 살고 있는데 이 장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낮아져서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 강의 끝에 청국장 효능을 보신 분들 글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진님입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은 오랫동안 구내염이 너무 심해서 밥맛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5, 6년 전쯤부터 청국장 가루를 매일 아침, 낮에도 한 번씩 차로 마시고 요즘은 생청국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생청국장이에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 끓여 먹고 이제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신부님과 귀한 인연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또 수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5년 전부터 신부님의 청국장으로 2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완치되어 너무 신기하고 매일 감사하며 복용하고 있고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미국에 많이 보낼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부님이 하시는 건전한 사업이 발전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위해 큰일 하시는 신부님 항상 건강 주시길.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는 거죠. 김성자, 신부님 말씀 매일 들으면서 댓글을 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부님 말씀은 감동 그 자체이십니다. 변비로 힘들게 살았는데 청국장 가루 만나서 시원하게 살아갑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선포하고 마귀 쫓아내고 그 다음에 건강, 병자 고치고 이게 떨어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혜진님, 저도 화장실 가면 1분도 안 걸려요. 모친의 권유로 수년간 청국장 가루 먹어온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감사합니다. 효과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3만 원의 기적이에요. 이게 전체 내용은 3만 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을래, 신부님 저는 예전에 청국장 가루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뱃속에서 천둥치곤 해서 먹을 엄두 못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이틀 먹었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는 다른 청국장 가루하고 좀 다른가 봐요. 속이 편하고 가스도 나오지 않고 소화도 잘 되어서 신부님처럼 물에 타 먹고 밥 비벼 먹고 과일 갈아 섞어 먹고 너무 좋아요. 속이 안 좋아 애 먹는 아들하고 같이 먹고 있어요. 다 도와주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 많이 할 것 같아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실 음식은 약이고 약이 음식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아 먹을 줄 아는 지혜야말로 연금 붙는 거예요. 건강연금, 노후 적금 붙는 일입니다. 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장은 육체처럼 운동하여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에게 튼튼한 고초균, 유익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 청국장처럼 좋은 고초균은 없습니다. 인간이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으나, 병실에 누워 있으나, 산속의 묘지 안에 누워 있으나 건강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저는 100세에 오동나무 심겠다고 독일을 방문하시는 이봉주 선생님을 뵈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87세까지 사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저한테 27년이 주어졌고 이봉주 선생님처럼 산다면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제가 잠비아 이제 13년째 다니는데 13년 만에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대학교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농장 1000만 평도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40년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을 관리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재밌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겁니다. 사람이 정신이 병들어서 25살에
이미 삶의 의욕을 끊어버리고 하루하루 견디면서 죽어 있는 삶을, 죽은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장례식은 75세에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삽니까? 살아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백세 오동나무를 심는 이봉주 선생님을 뵈면서 도대체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되물어 봅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정말로 남은 인생을 정말 시체처럼 살 거냐, 살아있는 것처럼 살 거냐, 거기에 3만 원의 기적, 청국장 가루, 밥숟갈, 3숟갈, 이만한 컵에다 밥숟갈로 티스푼으로 타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밥숟갈로 크게, 그러니까 그램으로는 60g입니다. 한 번에 60g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아침에 20g, 낮에 20g, 저녁에 20g. 저는 오후 4시부터 저녁 한 7시 사이에 60g을 먹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저녁 양을, 식사양을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은 밤이 편안하고 아침이 화장실이 편안합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그동안 정치적으로 내란병이라는 걸 많은 분이 앓고 있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결정이 날 거예요. 결정이 날 거고, 이게 지금 제가 3월 8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각이 돼갖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 볼 수 있지만은 저를 방송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도 나만 아니라 사라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기쁘게, 재밌고 의미있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2020년 1년 내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입 대학생들은 학교 캠퍼스도 밟아보지 못한 채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고, 초등학생들도 정말로 가방 들고 정말 초등학생으로서 개교를 하지도 못한 채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니콜라오 유튜브 우리 성당 아주 잘생긴 학생인데 초등학교 졸업식도 못했고 그냥 인터넷으로 졸업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교를 했어도 확진자가 생기면 또 등교를 못하는 학교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열 수 없어서 생계의 위협까지도 받았고, 지금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덩달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길거리를 잃어버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먼 타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태마을에 쌀 보내주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500명 정도 지금 쌀을 보내줬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정말로 차가운 골방에서 라면 일주일째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전화를 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거의 1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싸워 이긴 나라에 속해 많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역 봉쇄도 하지 않고 국경 차단도 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싸웠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인, 다시 말씀드려 잘 사는 나라들 모임인 OECD 국가 가운데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서 세계 3번째입니다. 사망자 수는 뉴질랜드에 이어서 2번째로 적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만 8만 3,643명이 죽었고, 그 잘난 미국도 41만 5,894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독일하고 전쟁했을 때 4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사망자가 4,792명이나 되고, 지금은 일본이 의료체계가 무너져서 3만 명이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지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 내내 지금까지 1,300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번 확진자가 나오면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고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비아, 지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뿐만 아니라 말라위까지 지금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아프리카가 한번 뚫리면은 무방비로 뚫릴 수밖에 없는 대륙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용 선별검사소, 추적 검사를 높이기 위한 전자 출입 명부, 무증상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이런 모델을 잘 만들어내서 방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덕분에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중국 다음으로 좋아서 이탈리아를 밀쳐내고 세계 7위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뿌듯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런 상태로만 코로나를 막아내면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즘 번외 특강을 하는데 토요 특강 대신 그 주제가 미국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 다시 했죠. 트럼프는 탈퇴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습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이슬람 몇몇 국가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를 했습니다. 아울러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영주권을 얻지 못한 미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0일 동안 강제 추방하지 않는 안도 발동을 했습니다. 물론 조 바이든 역시 미국 대통령이기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편협하지 않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많이 내세울 것입니다. 마스크를 왜 쓰냐고 소리 지르던 트럼프와는 달리 공무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은 아베가 트럼프와 궤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또 처벌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하지 않는 미국의 거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살아가면서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헛발질하는, 심지어 핵 가방까지도 플로리다로 갖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헛발질하는 트럼프라는 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월 21일 언론 보도에서 고추대가 코로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농약에 찌들은 고추대로 그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약 안 친 고추를 먹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평창 생태마을은 농약을 안 치고 유익한 균 EM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이랑과 고랑 사이도 굉장히 넓게 만들죠. 물론 역병이나 탄저균이 오면 고추 농사는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을 안 치면은 그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원래 3,000근 정도 수확을 해야 하는데 1,000근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 고추로 고추장을 담그는데 아마 올해는 고추장도 많이 못 담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저로서는 고추대로 코로나 예방약을 만들 수 있다는 한의사와 또 각종 인터넷 판매 업체에서 즙을 만들어 판다기에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귀가 엷어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 키우기 위에 하루에 1시간씩 걷고, 오늘도 이제 우리 직원들 제가 올렸어요. 이제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져 갖고 저녁 먹고 평창 바위공원 1시간 걷자고, 맨손 체조하고 김치와 면역력 높이는 음식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장류를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손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둘째 형님과 몇몇 국회의원 부부가 저를 좀 보고 싶다고 와서 한 2시간 있었는데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가자마자 제 사무실에 있는 손 세정제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론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합니다. 그래서 블루 코로나 19라고 그러죠. 우울하다고. 저 역시 거의 지금 3달 정도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에게 강론하고 성경 특강 준비하고 청국장 가루 만들고 노루궁뎅이 만드는 일에 매일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좀 외로워하는 교우들, 조금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교우들 위해서 다볼사이보 교우들과 보통 1,500명 정도 실시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숫자는 한 5,000명 정도 그 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지만 5,000명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도 전개해서 벌써 3,450명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소 김동원 비오신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지금 많이 온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내줄 주소가 없다고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주소도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몇몇 곳을 정해갖고 수도 수녀님들하고 해서 주소도 집도 절도 없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들 1,000명한테 지금 쌀 보내주려고 지금 1,000명을 찾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 그 쌀을 보내줄 계획입니다. 또 잠비아 신학교와 카사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실시간도 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볼 교우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어린이와 빵 나누기 사업을 시작해서 다볼 교우들이 1월 10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 1월 22일인데 1억이 다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봉헌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유달리 아동 학대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N번방이라고 어린 여학생들을 성폭력하고 그것을 비디오에 찍어 유튜브에서 판매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정말 지옥불을 면하기 어려울 중죄를 20대들이 지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소유만 해도 그 형벌이 어마어마합니다.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대한민국은 너무나 성학대와 착취에 간대한 법이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을 입어 동생은 결국 목숨을 잃고 다행히 형은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많은 분들이 돌봐 주었죠. 아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학생들뿐 아니라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지난번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기는 머리로 살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살 사람이라고 이력서 넣어갖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오라고 다시 인천으로 보낸 친구가 있습니다. 2018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4,000건이나 됩니다. 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폭행당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정인이의 죽음입니다. 이 입양 부부는 목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같은 대학 캠퍼스 커플로 첫째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2년간 베이비 시터 손에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 밥도 해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더 아주 자세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에게도 사랑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서 둘째를 입양하면서 결국 그 폭력성을
멈추지 못하고 18개월 정인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둘은 2020년 2월 초 홀트 아동 복제를 통해서 생후 8개월 무렵에 아기인 친모가 지어준 정인이란 아기를 입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일반 평범한 집의 부부도 입양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주변 사람들과 SNS에 과시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부터 이들 부부가 했던 학대 행위들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 입양 부모님들 중에 저도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소중하게 키우는 입양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주순례 같이 갔던 부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는 정말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지금 너무너무 소중하게 키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군대 갈 나이가 이제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을 핥히는 거죠. SNS에 과시했던 마음과 막상 입양한 뒤 생각했던 것과 다름을 느낀 이들은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양이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학대한 것들을 잠깐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8개월간 800여 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서 있는 아이 다리를 벌리고 걷고 있는 아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걸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돌 무렵에는 아이의 쇄골을 부러뜨렸습니다. 아이를 가방 들듯이 목덜미를 잡아 들고 아이에게 기도하는 손 모은 자세를 해야 음식을 주고 배고픈 아이에게 고추장과 초고추장을 먹였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방이나 차 안에 혼자 버려두고 지쳐서 잠이 들게 하거나 방치한 후 친딸과 쇼핑하러도 다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죠. 그래서 지금 그 경찰서의 책임자가 지금 직위 해제 상태에 있죠. 학대를 하던 시점에서 TV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착한 부부의 연기를 하는 등 차마 하지 못할 짓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대 중인 와중에 유방 확대 수술을 해서 3개월간 7달은 어린이집에 가고 정인이는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않았는데 이때가 정인이가 가장 많은 학대를 받고 폭행을 당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 등교했을 때는 수도 없는 상처와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를 경찰에 여러 지인과 어린이집 원장님이 신고했으나 전부 경찰 측에서 혐의 없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오전에 집에서 큰 소리가 났고 이후 정인이는 구급차가 아닌 콜밴을 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검사 결과 췌장 파열 그리고 온몸에 피가 꽉 찼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소까지 차갖고 아래에 산소가 공기가 들어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사과까지 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죽음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절없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작년 2020년도에는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도 수많은 아동들이 학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맞아 죽어요. 7살 난 아이는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아빠에게 맞으면서도 처음엔 이웃 어른들에게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웃 어른들이 자꾸 묻자 그제야 아빠에게 맞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절대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7살짜리들이 재판부는 이를 두고 그동안 아이가 느꼈을 공포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폭행하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과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립니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가 2개가 밀려나갈 정도로 다쳤습니다. 또 A씨는 닷새되에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양아들인 같은 7살 C군에게 폭언을 하면서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죠. 재판부는 아이들은 다친 상태로 거리에 방치됐으면서도 익숙한 듯 서로 유모차를 태워주면서 웃으며 놀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웃 주민들이 여러 번 조언을 했으나 이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서 아이들 몸에 상처난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남도 아닌 자기 자식마저도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내던져 죽이고 아무 방어력도 없는 아이들을 참혹하게 학대할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물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부터 50대 초반까지는 학원과 야간 자율학습 시대를 살아낸 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로지 경쟁만 배웠고 1등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1등하기 위해서는 품성이 좋아지기 위한 부모와 사랑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억, 니을, 디귿, 리을을 배워야 했고 A, B, C, D를 배워야 했고 1, 2, 3, 4를 배워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형제들하고 꼭 만나서 같이 함께 운동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꼭 보냅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60이 하나 있고 63이 있는데 지금도 아주 만나면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65된 천사 같은 누나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죠. 저는 유치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과외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울러 학원이라는 것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닌 유일한 학원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려고 수원 북문에 있었던 고려학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단 20일을 다녔을 뿐입니다. 그 학원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 한일 합섬이라는 옷 제조 공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누나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한다고 학원을 다녀서 그 짧은 20일이었지만 참 좋은 시간과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성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놀이, 성지순례, 성탄 축제를 위한 성가 연습, 연극 연습으로 매일매일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없이 전부 학교에 나와 학력고사를 준비해야 했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저는 신학교 갈 학생이니 여름방학 자율학습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름방학 내내 성당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당에 와서 매일 살다시피 한 친구들 지금도 정말 전부 잘 살고 있습니다. 성당 친구들하고도 한 2달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도 벌써 신학교에 지금 3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또 우리 한 4년 선배 누나 굉장히 아름다운 누나였는데 서울로 시집을 가서 그 아들이 아마 지금 신부가 됐을 겁니다. 한 7, 8년 전에 대학원 2학년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신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항상 경쟁만 하다 보면 심성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 하는 아이는 1등에서 스트레스 받고 2등 하는 아이는 2등에서 스트레스 받고 3등 하는 아이는 3등에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꼴등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부 스트레스를 받고 잘할 수밖에 없는 교육 제도입니다. 성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못 느끼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가 생애 선물이 아니고 살아가는데 귀찮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 하는데 애가 울어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방어력이 없는 아기들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우리 생태마을 모델 의건이 레오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는 그렇게 사랑받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그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 80대 어르신들 가운데 학교 교육 혜택을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도리를 배웠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아동기 전체를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았어도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생활비 연금 기초 노령 생활연금 그거 60만 원에서 70만 원 줘야 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는데 적어도 60에서 70만 원은 대한민국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정인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 제3의 정인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전체를 서울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프랑스는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제3대학입니다. 독일도 대학이 무슨 특출나게 좋은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독일에 강의 갔을 때 나를 조금 프랑크푸르트를 구경시켜줬던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법대를 다녔는데 이번에 판사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는 판사보다 철학과가 더 어렵다고. 의사는 그럼 어떠냐? 의사는 무슨 이게 수리공 같은 정도지 그렇게 월급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죠, 독일이. 그래서 독일은 월급 차이가 제 기억으로는 3배 내지 4배 이상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6배에서 7배 차이가 납니다. 초임하고 경력자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유럽은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미래의 인재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등록금을 내줬죠. 이제 대한민국도 대학 등록금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 노후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 없게 됩니다. 평창 생태마을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지금 저 젊은이 세 친구가 지금 와서 이 촬영을 공부하고 지금 또 우리 귀하신 학사님이 오셔서 제 강의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신데 그리고 대학 나왔다고 더 높은 임금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25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기 찬행이하고 대관 안드레하고 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도 몰라요. 성적도 몰라요. 고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유학을 갔다 왔던 전혀 월급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남자 직원은 콩 40kg를 들면 채용 조건에 들고 여직원은 콩 20g을 들면 채용 조건에 해당합니다. 생태마을을 운영하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부된 지 29년 되는데 제가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제도 바뀌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강의들 막 1000만에 넘는 강의들 그게 바로 27년 8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경쟁 속에 가르치면 그 경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다. 그럼 그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올 거다라고 제가 벌써 27, 8년 전부터 그런 강의를 끝도 없이 했죠. 그리고 초봉받는 월급과 간부들 월급에는 2배 이상 넘지 않는 게 생태마을 운영 원칙입니다. 사장이라고 초봉 월급자보다 제가 사장이죠. 10배 내지 20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이 저보다 월급을 더 받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니까 그렇게 월급이 많이 필요 없죠. 거의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6회에 걸쳐서 총 8회에 걸쳐서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기본급 한 번 내지 2번을 더 줍니다. 월급을. 그리고 국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법 지키고 세금도 2020년 작년에 8억 400만 원을 냈습니다. 이중장보 이런 거 우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생태마을에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100% 목적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항상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8억 내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정부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기초노령연금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라고. 나는 다음 선거에는 그 공약을 내는 대통령 후보자를 찍을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호주처럼 벽돌 조조공과 치과의사 연봉이 크게
크게 차이 나지 않듯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해야 합니다. 내가 또 호주 강의를 가면은요, 그 호주는 이렇게 주택타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맥주 마시고 파티들을 하는데 직업이 다양해요. 벽돌 조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납땜 많은 사람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타운 안에 조조건 월급이 치과 의사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우리는 강남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분당에서 사는 사람이 있죠. 내가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분당으로 가고 싶었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이야기예요. 분당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대학 그 교수 월급 가지고는 분당에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촌으로 가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도 호주처럼 정말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튼튼할 수 있는 국가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2정인이 제3정인이가 안 나옵니다. 또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오노부 왕축 장관, 부탄 장관이죠. 제가 그때 아주 그 장관이 한 얘기가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비결을 묻는 말에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게 때문에 국민총행복위원회 위원이 있다고 그래요. 부탄은 학교 교육이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 협력하는 법, 서로 양보하는 법, 이걸 우선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성적이 우선이 아니고. 물론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제가 거기도 다 갔다 와봤어요. 그리고 거기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아이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몰라요. 한 30명 있는 학교 교실 안에서 누가 1등 하는지 몰라요. 점수는 누구만 확인할 수 있냐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만 내가 성적이 어떤지. 그러니까 자기 점수밖에 알 수가 없어. 다른 아이 점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덴마크 같은 나라는 내가 미분, 적분 틀렸어. 그런데 다 같이 공부를 해갖고 풀 줄 알아. 그럼 선생님한테 찾아가갖고 나 이거 이제 미분 풀 줄 안다. 적분 풀 줄 안다. 시험 다시 보게 해줘라. 그럼 다시 보게 해줍니다. 우리처럼 딱 점수 딱 갈라갖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귀족 대우하고 공부 못하는 애는 문제 대접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탄 교육부 장관은 부탄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국왕이 먼저 민주주의 하자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푸찰라프라고 반역과 진리라는 내가 아주 재미난 보헤미안 왕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국왕은 혼자 통치하는 것은 좋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는 게 나라를 위해 좋다고 해서 국민 민주주의를 한 거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적인 선진국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생태마을에는 6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청국장 가루 만들고 농사 짓고 매주 만들어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고 있습니다. 제 꿈은 100명, 아니 200명 정도 되는 생태마을을 만들어서 정말 성적순이 아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일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원에 국회의원이 왔다 갔는데 제 4년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국회의원님은 님이라는 자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훌륭하다고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거의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나왔는데 한번 우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고등학교 그거를 투표를 했는데 제가 1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갖고 제가 동창회 호텔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저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태마을 젊은이들 표정이 너무 밝다고 오늘 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른 곳하고 너무 달리 처음부터 젊은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밝은 거 처음 봤다고.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생태마을을 방문하는 분들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생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학벌을 따지지 않고 스펙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자 직원은 콩 40kg 들을 수 있으면 되고 여자 직원은 20kg만 들면 됩니다. 콩 삶는
소뚜껑이 26kg 정도 되니까 건강하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 가브리엘이라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직원이 왔는데 처음엔 그걸 못 했는데 지금 든대요. 헬스장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대학 등록금 정부가 책임지고 학벌에 따라 월급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바로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오늘도 경기도 의정부 시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경전철에서 노인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돼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찰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SNS에서는 청소년이 여성의 할머니의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고, 또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목적지도 아닌데도 너무 무서워갖고 전철에서 내리는 거를 그걸 또 찍어갖고 지하철 1호선에서 그걸 서로 욕을 하고 찍어갖고 재미삼아 촬영해서 유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영상 속 학생과 촬영한 학생이 누군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생기느냐? 이 경쟁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숙소가 가정집인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한민국 청소년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죠. 1.5세대, 2세대 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훨씬 순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말 보내라고 3개월, 6개월 정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갔다 오면 애들이 엄청나게 거칠어져서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거친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살기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몇 해 전 수원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 그 청소년들에게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강남 학원 골목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젓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담배 피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를 째려보는 모습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은 정말로 강남, 그 잘 산다는 강남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은 채 그렇게 담배를 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칠게 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스카이 대학에 가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같은 불행이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CEO들도 생각을 바꿔서 직원들 급여가 부당하지 않게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도 1년에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생태마을을 운영하기에 저는 제가 모범을 꼭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해도 존중받는 인격체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등수별로 인격이 존중받는 세상은 그건 너무나 불행한 세상입니다. 다 같이 360곳의 방향을 360도로 다 같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면 1, 2등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는 거죠. 노래 잘하는 아이는 노래 잘하면 되고 달리기 잘하는 애는 달리기 잘하고, 우리 생태마을에 일하는 아이들은 막 체격이 전부 다 산 같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또 생태마을에 와서 일하고, 제 또 다른 소박한 꿈은 생태마을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잠비아 원정대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충분한 월급도 받고 잠비아 카사리아 제2 생태마을에서 1천만 평이나 되는 방대한 농지에 농사 짓고 나무 심고 태권도 가르치고 미술, 음악 가르치고 집 짓는 기술 배워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되는 복지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제도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생태마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잠비아에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잠비아 사람 100명, 한 명이 100명 몫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명문대학 가고 돈 벌어 출세하는 삶이 최고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이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수님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느님은 공평 무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저지른 죄값을 이 세상에서 못 받는다면 저 세상에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정의가 우리 나라에 빨리 세워져서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정말 아무도 돌봄 없이 그렇게 죽는 사람 없는 나라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저 역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어른으로서, 나이 많은 어른, 높은 어른이 아니라 나이 많은 성인으로서 정말 정인이 그렇게 떠나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교육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학 정말 학비도 정부가 내줘야 되고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세상 되기를 저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볼사이버 성당은 기적의 성당이고 아마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신 껴안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나예요. 나 자신을 남편이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자신밖에 없어요.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든 거 산 거 모르는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어요?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누가 자신한테 잘해주면 돼?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남편 판검사 만든다고, 남편 의사 만든다고, 남편 출세시킨다고, 자식 공부시킨다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남편이 그런 공로 모르고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바람 피고, 자식은 또 이 여우 같은 며느리 하나 얻더니 엄마 고생한 것도 모르고 며느리년한테 미쳐갖고 그냥 엄마 쳐다도 안 보면,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내 모든 걸 걸었는데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도 나를 몰라주고 나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모두 걸지 마세요. 오늘 이후부터 반만 거세요. 반만. 남편하고 자식들, 주위의 친지 형제들 위해서 반만 거세요. 반은 누굴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왜냐? 내가 껍데기로 사는 한 아무리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뭐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대구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 본당 신부님이 프란치스칸이었어요. 프란치스칸. 오늘처럼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근데 신부님이 맨발로 다니더라고.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처음에는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이 맨발로 다니는 신부를 몇 분 봤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추운데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상한데 전 세계 프란치스칸 신부님들은 다 맨발로 다녀요. 프란치스코 성인, 가난한 성인, 맨발로 다니신 성인, 그걸 본받는다고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그냥 수단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그 추운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또 성서학 박사야. 또 거기다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성서학 박사야. 우리 신학 박사들 중에 여러 박사가 있어요. 윤리신학 박사, 교회법 박사, 뭐 무슨 여러 성서 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박사하기 따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서학 박사예요. 최소한 10년은 걸려요. 성서 박사를 따려면은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 이탈리아어, 독일에서 공부하면 독일어, 프랑스에서 공부하면 불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5개 국어를 해야지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알고 보면은 다른 박사학위들은 많아도 성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신부님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로마에서. 너무너무 신이 나더래. 이건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내가 같이 공부하던 친구, 신부들, 수도자들이 축하해 줄 줄 알고 기숙사에 막 뛰어 올라갔는데, 나 박사학위 땄다고 뛰어 올라갔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자기가 박사학위 딴 거를. 왜냐? 자기 공부하기 바쁜데 옆에 있는 사람 박사학위 따는 거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축하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 박사학위 딴 걸 모르는 거야.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더래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이 거울을 딱 이렇게 보는데 자기 모습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한테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를 꼭 끌어안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신부님 본명을 내가 좀 바꿀게요. 베네딕토야, 너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너 10년 동안 얼마나 애 많이 썼느냐. 그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대요. 우리 부관장 신부님도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신부님인데 유학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그 뭐 음식이 마저 언어가 제대로 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눈물이 그냥 쭈르륵 떨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땄는데 축하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나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고 청승 떨고 남 원망한들 남이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누가 축하해줘야 돼? 내가 축하해줘야 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 정말로 애 많이 썼어요. 살면서 애 많이 썼어요. 내가 처음 막 본당 신부 평택 비전동에 갔을 때 내가 본당 신부가 됐는데 주교님이 본당 분가하자마자 평택 안성 고속도로 옆에 진살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성당 분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신설성당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명령은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우리 김 신부님한테 가고, 정말로 멋있는 신부님이죠. 나 땅 사고 싶으니까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2억을 꿔주셨어요. 큰 성당에 계셨으니까. 그걸 갖고 땅을 사는데 사람들이 신부님 뭐하러 그렇게, 내가 땅을 몇 평을 샀느냐 하면 2,400평을 샀어요. 성당 터를. 뭐하러 그렇게 큰 터를 사느냐. 그런데 성당 터는요, 한 번 사놓으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가는 거야. 그거 뭐 300평 400평 그거 힘들게 귀양 살 거 세게. 그래서 근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땅값이 거기가 평당 1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00평 2,400평 살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들 반대도 많은데 내가 주님의 교회 세운다고 그래갖고 이제 땅을 다 사놓고 땅값 다 정리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성당은 2,400평이니까 공원이야, 공원. 성당이. 그리고 그 근처에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당의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해서 땅 산 거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진사리 교우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땅 사고 이 신축하라고 돈도 7억씩이나 줬는데, 땅값 다 주고 돈도 다 줬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원망한들, 그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창현아, 너 정말로 애 많이 썼다. 그렇게 좋은 성당터 사갖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위로해줘야 돼? 내가 위로해줘야 돼요. 그 내가 두 번째 성당은 능평이라는 성당 갔는데, 성당터를 딱 받았는데 600평 터를 받았는데 길이 없는 땅을 산 거야. 뭔가 잘못돼 갖고 거기다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 교우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한 성질 하거든요. 교구청에 뛰어 올라가고 길도 없는 데다 분가를 하고 이게 뭐냐 하고 난리를 쳐갖고 돈을 받아갖고 그 능평성당도 2,400평을 샀어요. 제가 15년 전에 능평성당에. 그래서 요즘은 그 동네가 땅값이 뛰어갖고 뭐 수백만 원이래 평당. 근데 2,400평을 그때 샀으니까 참. 그런데 그거 지금 그 능평성당 교우들이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산 거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데 그거 모른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고생한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남 원망만 하면 내 자신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땅, 그리고 내가 땅을 삼으로 해서 수많은 교우들이 10년, 15년 지난 그 교우들이 거기서 행복공원 같은 성당에서 삼은 그걸로 됐지. 남이 굳이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참 기특하다. 너 정말 기특하다. 또 제가 강원도 평창에,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평창은 원주교구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우들도 이제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20년, 그것도 20년 전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막 뛰어다니면서 거기다 집 질라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거기까지 가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거기다 집을 줘놓으려고 그러느냐, 뭐 정말로 칭찬보다는 욕을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도 피정이 끝나고 내년 10월 달까지 예약이 끝났대. 내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교우들이 이제는 쉬고 싶은 거야. 쉬고 싶은데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나는 아는 거고 내가 느낀 거야.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함께 해 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줬어요. 제공해 줬으면은 그걸로 족한 거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원망하지 않고 그걸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공자님이 그런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시절에 그 힘들게 살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정말 돈 아껴갖고 전세로 가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자식들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한 데서 좀 살게 해주려고 평생을 애를 썼는데 자식들이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은 나 6.25 전쟁 끝나고부터 고생한 거 일일이 매번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겨워할 것 같아요? 지겨워해요. 누구만 만족하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누가 이해해 주면 돼? 내가 이해해 주면 돼. 누가 인정해 주면 돼? 내가 인정해 주면 돼. 얼마나 속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런데 30살서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가사 노동비를 계산하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럼 30년 동안 여러분들 시집 와갖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면 10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10억 5천만 원어치 일했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하신 분들은 적어도 10억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야. 수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성당에서 한 상임위원이 교우들을 꼬신 거야. 어떻게 꼬셨느냐면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15%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서 한 성당에서 교우들이 1억도 갖다 맡기고 5천만 원도 갖다 맡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법정이자가 1.25%예요. 법정이자가 1.25%인데 15%를 준다는 거는 이건 사기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5%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0% 이자 준다고 그래도 사기야. 15% 준다는 건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사기예요. 그런데 1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면 10만 4천 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을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전례 분과장이래. 성당에 전례 분과장한테 맡기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면은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안 뒤집혀져요? 판단력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억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게 나아,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게 나아. 그래서 이 전례 분과장한테 홀딱 다 맡긴 거야. 근데 요즘 경제 성장이 1% 2% 그러는데 무슨 재주로 15% 이자를 줘요? 이 사람 결국은 지금 감옥에 갔어요. 300억은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 돈 이거 다 날라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날라간 거야. 뭐 이자 한두 번 받아 먹었겠지. 한두 번 해먹으려면은 좀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진짜 15% 나오더라. 한 3달 4달 되면서 딱 끝나고 나니까 딱 먹고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당이 풍비박살이 났대. 풍비박살. 냉담자 속출하고. 예. 본당 신부님 정말로 이게 권위 땅에 떨어지고 전례 분과장인데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은 15% 이자 받아 먹겠다고 돈 맡긴 사람이 나빠요?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돈 5천만 원이면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에요. 10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어. 트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3번은 도보 성지순례로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차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나자렛에서부터 가나까지 걷는 거예요. 한 20km 돼. 그러니까 성모님, 예수님하고 성모님 가나 혼인잔치 갈 때 성모님 나귀에 태우고 예수님 걸어서 어머니 모시고 그 아마 가까운 친척 됐겠죠. 가갖고 하고 그 다 걸은 거야. 또 가나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한 40km 돼. 그것도 다 걸었어. 이게 걸어보니까요 성서 말씀이 거의 튀어나와 나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5번 걸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거의 틀라고 그래 지금. 거의 틀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근데 성서 강의라면서 병 고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다.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뭔가 좀 치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와야지 이게 치유를 해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네 손으로 해야 되느냐. 네 손으로. 의사 손 빌리면 안 되느냐. 그래갖고 내가 가톨릭 의료원에 연락했어요. 빈센트 병원에 연락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말로 수술하면 꼭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갖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로 기분 좋으면은 강사료 다 내라. 한 600명 들어오는 데니까 한 600만 원 모아지겠지.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 인쇄 있잖아.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뭐 할 거야? 내가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거 해갖고 12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를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이제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돈 없는데 심장병 어린애들은 다 고쳐준대요. 재단이 많아서. 그러니까 애들은 신부님이 안 고쳐줘도 된대.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보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도 웬만한 제도에 걸리면은 다 고쳐줄 수 있대요. 근데 누가 잘 어려우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수술하면 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골라라. 골라라. 아니, 여러분들 꼭 치유를 안수기도로 해갖고 꼭 고쳐줘야 돼? 이게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게 차라리 의사 손 빌려갖고 확실하게 고쳐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3월 8일부터 강의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고 싶어요. 의사 손을 빌려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어요. 다. 근데 이분들은 1억 모은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앞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성당 나갔더니 사기꾼밖에 없더라. 믿을 놈 한 놈도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냉담할 거야. 하느님 버리고 돈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15% 이자 주는데 투자라고 그랬어? 왜 하느님 탓을 해? 자기가 잘못하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최순실이 왜 넘어졌는 줄 알아요?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대통령 옆에 친한 위로자로 남았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이게 옆에 대통령 친구라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믿는다고 그걸 갖고 욕심을 부리고 온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욕심이. 저는 신학교 있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1학년 때 우리는 간식이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땡이야. 근데 뭐 우리 선배 신부님들 지금 70, 80 되신 신부님들은 그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할 때 신학교 생활했을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갖고 도토리 막 먹고 그랬대요. 도토리를 먹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이 나오네, 돌. 그래서 막 파냈다는 거, 똥이 안 나와갖고 파냈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녁 10시쯤 되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외출할 때 뭐를 사갖고 오느냐면은 식빵을 사갖고 와요. 배고플 때 먹으려고 식빵을. 그럼 이제 또 바깥에다 놓으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다 먹어버리잖아. 친구 신학생들이. 그래서 아주 옷장 깊숙이 감춰놔요. 혼자 먹으려고 옷장 깊숙이 감춰놔. 그런데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주일날 사놓는데 수요일날 배고플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식빵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식빵 사다 놨지? 그래갖고 이제 옷장을 딱 열어보면 식빵이 곰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당신의 살도 나눠주는 판국인데 내가 그놈의 식빵 혼자 먹겠다고 혼자 옷장에다 깊숙이 감춰놨다가 곰팡이 들어서 썩어버리는 그게 너무너무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갖고 식빵을 사갖고 오면 친한 친구들을 불러요. 신학생들을.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나눠주는 거 식빵. 너 3장, 너 3장, 나 3장, 나 4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어. 나눠 먹고 나면은 그 친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오잖아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자기네들이 먹을 거 한번 딱 불러요. 나한테 식빵 얻어먹은 애들은. 그래갖고 또 나눠 먹어.
그래서 신학교 내내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날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님도 은퇴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신부님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용돈도 많이 주지만 신부님 은퇴하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으면 신부님 늙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나를 막 혼내더라고. 직원들이 돈 쓰지 말라고. 나중에 저기 막 평창 은퇴하고 나면 거기서 돈 많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는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걸 뭐 걱정을 하고 막 혼을 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쓰려고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분들 많아. 근데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나중에 쓰려고 지금 안 써. 쓰려면 언제 써? 지금 써요. 보통 여러분들 여행을 다니면은 이 유럽 여행 한번 가면 4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400만 원 정도 들면은 평생 한번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보내주든 뭐 개를 모아갖고 가든. 그래갖고 이제 한 60대신 분들이 여행을 떠나. 유럽으로 로마, 파리 막 베드로 성전 가. 근데 딱 비행기에 타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나한테 정말로 잘하는 형제들이 몇 있어요. 나하고 나이대가 비슷해. 근데 니콜라스라고 나보다 한 3-4살 많은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유쾌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음식을 참 잘해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하는 식당이 아니고 정말 백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는 식당을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와인도 탁탁탁 놓고 자기네들 홀에서 춤도 추고 그런 식당이야. 그런데 이제 나를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그런데 비싼 데 가면 안 되니까 니네 집에 모시라고 그냥. 그래서 몇 년 만에 자기네 집으로 나를 초대를 했어요. 나를 호스트, 주인공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제 한 10명 주위에 있는 그 친한 친구들 10명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식당의 셰프, 주방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정말로 맛있게 나오더라고. 정말 별로 먹어봤던 적이 없는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와서 또 영어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딜리셔스 계속 이러면서 먹었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니콜라스가 신부님
신부님 세계 모든 데 강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특별하게 아끼는 와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격을 여러분들 위화감 조성할까 봐 말을 안 할 건데 내 생태마을 월급 한 3달치 와인이 나온 거예요. 생태마을 월급. 그 와인 기가 막히게 1995년 보르도산 그때 굉장히 가물었대요. 그래갖고 이 포도가 이 흙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 힘을.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은 가격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열 몇 명이 이렇게 나도 이제 한 잔 반 먹고 고기하고 먹는데 정말로 특별하더라. 그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 니콜라스의 마음이 너무너무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셰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뭔가 좀 기분 고맙다는 표시를 해야 돼갖고 셰프를 불렀어요. 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민을 했죠. 가슴이 심장이 쫄깃쫄깃했지.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50달러를 줬어요. 50달러를 딱 줬는데 너무너무 그 백인 셰프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금 후회돼. 왜 100달러를 못 주고 그걸 50달러밖에 못 줬나. 웬만한 식당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먹는데도 기분 좋게 100달러를 주면 그 니콜라스 사장도 기분 좋고 셰프도 기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딱 멋있게 딱 팁을 주고 하면은요. 뒤에서 그래. 야, 우리 신부님 정말 멋있다.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가면 아우 저 신부님 좀스러우네.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치로우려면 내가 벌은 재물을 나눌 줄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멋있게 쓸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것도 결코 슬픈 거는 아니에요. 3년에 걸쳐서 강의 주제가 참 재밌어요. 2년 전에는 죽음 껴안기, 작년에는 삶 껴안기, 올해는 자신 껴안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은 자신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은 자신한테 잘해주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인문학 특강 그러죠? 뭐 한 2010년부터 인문학 특강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인문학 특강의 주제는 이 3가지예요. 자신 껴안기, Who am I?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답답한 인생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그러니까 60평생 살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천주교 사제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항상 저는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제야, 사제. 사제니까 누구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해야 돼. 하느님의 일을 하는 중에 신학교를 짓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답도 나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죽을 것, 죽는 것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니까요. 죽는 것도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을 것이다,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를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만약에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들어온다면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죽음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